국민의힘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났습니다. 홍 시장은 여권 주류를 듣보잡 등으로 지칭하며 강한 노조로 비판하고 이준석 전 대표도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혁신위가 아픈 처방을 내리고 기다리는 중이라며 홍 시장도 도와달라고 청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 발의 여부를 논의합니다.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는 가운데 실제 발의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수십억 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전청주 씨와 공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 씨가 오늘 경찰에 두 번째로 출석했습니다. 전 씨와의 대질 신문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시티 심장부까지 진격해 본격적인 시가전을 시작했습니다. 3일 동안 교전을 중단하라는 미국의 제안도 거절한 채 인질 석방 없이 휴전은 없다고 재확인했습니다. 절기상 입동인 오늘 초겨울 추위가 기승입니다. 서울 아침 기온이 1.8도까지 떨어지면서 첫 서리와 첫 얼음이 관측됐습니다. 추위는 낮 동안 잠시 풀렸다가 내일 비와 함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국민의힘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이준석 전 대표 멘토인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에 이어 오늘은 홍준표 대구시장을 찾아가 만났습니다. 비운계 끌어안기 행보로 해석되는데요. 홍준표 시장은 윤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이 설치면서 당의 위계 질서가 무너졌다면서 듣보잡이 설친다는 표현까지 써가며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도 모욕을 당해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예상했는데요. 오늘 회동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오고 난 뒤에 듣보잡들이 나서서 중진도 군기를 잡았다. 초선도 설치고 원에도 설치고 대통령하고 거리가 좀 가까웠다고 그 사람들이 설치는 바람에 당이 지금 위계 질서가 다 깨지고 개판이 돼버렸어요. 이거 회복하기 어려울 겁니다.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많은 듣보잡들이 나서서 조리돌림을 했습니까? 성상납이라는 터무니없는 좋은 글씨를 써가지고 딱지 붙이고 그리고 듣보잡들 동원해서 그걸 경찰에 고발케 하고 수사케 하고 그런 식으로 모욕을 주고 조리돌림을 했는데 이준석이가 지금 돌아오겠습니까?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다 대통령 얼굴이에요. 그래서 당 안에서 특히 다 우리가 대통령의 얼굴이고 당의 얼굴이고 그래서 그 얼굴을 우리가 책임감 있게 좀 똑바로 해야 된다. 아픈 그 처방을 내렸습니다. 지금은 조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 답은 나와 있어요. 갈 길도 다 알아요. 안 할 수 없게 분위기만 만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지 논의합니다. 이 자리에선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오송 참사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방송장악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을 당론으로 정할지도 다뤄질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또 개식용 금지 법안과 서울 지하철 5선 김포 현장 사업 관련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등에 대해서도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이런 탄핵안 논의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명분 없는 탄핵으로 국정을 혼돈으로 내모는 행동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박정하 수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한 장관과 이 위원장 모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소지를 찾기 힘들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지금까지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회의 구성원 21명 가운데 7명에 대한 탄핵을 언급했다며 일각에선 탄핵 중독이라는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수석 대변인은 그러면서 야당을 향해 다수 의석으로 힘자랑하지 말고 민생을 위해 머리를 맞대자고 촉구했습니다. 네, 총선을 불과 5달 앞두고 이준석 전 대표가 쏘올린 12월 말 신당설이 정치권에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전 대표가 비명계 의원들도 접촉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야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고민정 최고위원은 이 전 대표를 따라갔다가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그분도 본인의 판단을 제가 관여할 수는 없지만 잘 판단하셔야 할 게 막판에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을 만들었지만 결국은 국민의힘과 연합을 하든 혹은 다시 들어오든 이런 그림을 그렸을 때 본인만 그냥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장치와 확약, 약속들을 정확하게 받아놓지 않으시면 나중에 가서 굉장히 크게 후회할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왜냐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나가신 분을 쉽사리 다시 받을 수는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까지 하시고 판단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네, 거론되는 인사들의 반응은 조금씩 다릅니다. 일단 김종민 의원은 이준석의 정치는 이른바 비명계가 생각하는 새로운 정치나 새로운 비전이 아니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민주당에서 몇몇 의원들이 야 이거 민주당 변화해야 되는데 결단해야 되는데 안 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뜻을 펼치기 위해서 이 새로운 정치를 펼치기 위해서 뭐 이재명 정치는 아니라고 본다. 뭐 이래서 만약에 탈당을 하든 신당을 만들든 그거는 새로운 정치를 하기 위해서 제대로 된 정치를 하기 위해서 새로운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준석 정치가 새로운 정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새로운 비전은 아닙니다, 절대로. 그리고 아마 민주당에 있는 이른바 다른 소신파 의원들이 대부분이 같은 생각일 겁니다. 그런 점에서 당을 같이 한다, 이거는 제가 본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요. 반면 제3지대 신당을 준비하고 있는 금태섭 새로운 선택의 대표는 이준석 전 대표와도 함께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다만 한국 정치 발전을 위해 양당제 정치 구조를 깨야 한다는 목표에 함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들었습니다. 조만간 직접 만날 거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준석 대표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지금 저희가 하는 것과 비슷한 고민을 하는지 아니면 다른 고민을 하는지. 이준석 대표도 정치하시는 분이고 저도 그러니까 만나서 얘기를 해야죠. 조만간 만날 겁니다. 지금 뭐 민주당에도 비명 의원들이 계시지만 뭐 여러 가지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재명 대표가 마음을 고쳐서 탕평책을 쓰면은 뭐 좋지 이렇게 생각하면 또 다른 겁니다. 저희는 지금의 구조가 유지된 상태에서는 일시적으로 어떤 변화되는 모습을 조금 겉으로 보인다고 해서 달라질 거라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이준석 대표도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요새 만나면 뭐 이준석을 안아주고 싶다, 뭐 포용한다 이런 말씀하시지만 저는 사실은 그게 어떻게 보면은 진짜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면서 겉으로 봉합하려는 거거든요. 정작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전 대표에게 끊임없이 러브콜을 보내는 사람,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거의 유일해 보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나러 가는 길에도 통합을 강조하며 이 전 대표가 돌아와 중책을 맡아주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뭐 권한은 없지만 돌아와서 화합을 하면은 우리 이준석 대표가 중책을 꼭 그 중책은 아니더라도 중책을 맡아서 우리 도와야죠. 들어와야죠. 빨리 합쳐야죠, 힘을. 근데 이제 이준석 전 대표는 이제 인터뷰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아니 뭐 말로만 이렇게 어떻게 하겠다 통합하자라고 하면 안 되고 뭔가 좀 제스처. 혁신위원장으로선 그분이 지나간 일은 다 지워버렸어요. 제가 그거 통 크게 했어요. 그러면 이제 본인이 이제 조금 이제 응대할 때가 됐죠. 우리한테 이제 응답을 줄 때가 됐죠. 7월에 개설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유튜브 채널입니다. 지난달부터 월 990원을 내면요. 책임 조합원 자격을 주는 유료 회원제를 도입했습니다. 시작 3시간 만에 2,000명 정도가 가입해서 198만 원 상당이 들어온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대표 측은 지지자 관리 차원에서 멤버십 제도를 마련한 거라고 취지를 밝힌 바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특정 채널 유료 회원들은 채널주가 별도 제공하는 비공개 콘텐츠 이용 권한, 그리고 비공개 공지 게시판을 열람할 권한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이 전 대표 측에 유료 회원제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선관위엔 정치자금법상 소셜미디어 수익활동 기준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국회의원이나 후보자 등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은 유튜브와 아프리카TV를 비롯한 플랫폼을 통해 후원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현행법상 불법인 쪼개기 후원으로 흐를 수 있다는 판단에서죠. 이 전 대표 측은 그동안 본인이 아닌 제3자인 법인이 수익을 얻는 방식이라며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고요. 이에 선관위 측은 겉으로 볼 때 정치인 본인이 운영하는 채널이 아니라도 실질적인 운영 주체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제한 대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선관위는 유료 회원제뿐 아니라 유튜브 시청자들이 채팅을 통해 일정 금액을 후원하는 슈퍼챗 기능에도 제동을 걸어왔는데요. 4년 전 홍준표 현 대구시장이 유튜브 홍카콜라를 통해 슈퍼챗 후원을 받자 중단하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지난 8월엔 장예찬 청년 최고위원이 마찬가지로 19만 원 상당의 슈퍼챗 후원을 받아 고발당하기도 했죠. 반면 4년 전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슈퍼챗 후원을 받았을 때는 선관위가 정계 은퇴를 선언한 비정치인이라며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내 기준이 모호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는 소셜미디어 환경 속에서 명확한 기준선을 마련해야 한다는 선관위. 후원금뿐 아니라 SNS를 통한 지지자 관리 필요성이 커지는 정치 활동 사이의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여당의 반대 속에 야권 주도로 내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경영계 반발이 여전한 가운데 경제단체들이 입법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에 경제계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모였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입법 중단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첫째,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의 산업 생태계를 붕괴시키고 하청업체 근로자의 일자리 상실을 초래할 것입니다. 둘째, 개정안은 노동쟁의의 개념을 확대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해서 산업 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 자명합니다. 지금이라도 국회가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입법 추진을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내년 총선에서 전남 해남과 완도, 진도 지역구 출마를 선언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막말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지방 의원들에게 줄을 잘 서라거나 똑바로 하라고 말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지방 의원들은 박 전 원장의 사과와 불출마를 요구했습니다. 김범환 기자입니다. 민주당 소속의 해남과 완도군 의원들이 해남군 의회에 모였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게 모욕을 주는 말을 중단하고 정중한 사과를 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정중히 사과하라. 민주당 지방 의원들이 기자회견까지 하게 된 것은 최근 열린 해남 맛축제에서의 박지원 전 원장의 발언과 태도가 결정적 계기가 됐습니다. 야, 김석순 의장, 나 민주당 상임고문인데 그렇게 하면 안 돼. 앞으로 두고 볼 거야. 라는 협박성에 가까운 말을 뱉어냈다. 줄 똑바로 서 두고 볼 거야 등 협박성 말을 각종 행사장에서나 유선상으로 봉변을 당한 지방의원들이 한두 명이 아니다. 지방의원들은 이에 앞서 다른 행사장 등에서도 박 원장에게 여러 차례 수모를 당해서 쌓였던 것이 폭발했다는 입장입니다. 사실상 줄서기 강요 발언으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신들을 위협했다고도 했습니다. 지금의 우리 시대가 어느 시대며 우리는 국민을 위한 정치지 우리 개인의 정치가 아닌데 지금도 저런 구태한 정치인가 싶어서 마음이 계속 안 좋았는데 더더군다나 저런 생각을 가지면 과연 현직이 되었을 때 국민들을 위해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옛날같이 패거리를 형성해서 다닌다든가 이런 모습은 구태의연한 퇴행에 가까운 일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민주당이 지향하는 선거 방식이라든가 국정 운영 방식은 그러한 내용이 아닐 것으로 보고 민주당 지방의원들은 벌써 총선 파열을 부추기는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당 원로로서
불출마를 선언할 것을 박 전 원장에게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불출마를 선언하라. 불출마를 선언하라. 선언하라. 이에 대해 박지원 전 원장은 YTN과 통화에서 막말의 진위 등에 대한 말을 아꼈습니다. 대신 성명서를 받고 앞으로 더 겸손하게 해남 완도 발전을 위해서 국민들에게 일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기자회견과 결의문 채택에 나선 민주당 기초와 광역의원은 모두 15명. 결의문은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와 민주당, 전남도당에 각각 제출됐습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수십억 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된 전청조 씨와 공모한 의혹을 받는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 씨가 경찰에 다시 출석했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남 씨를 사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앞두고 모습을 드러낸 남 씨는 전청조와 대질신문에서 어떤 얘기를 할 건지 출국 금지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물었지만 아무런 답변 없이 경찰서로 들어갔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경찰은 공모를 부인해온 남 씨 측의 요청대로 전청조 씨와 대질신문도 진행할 방침입니다. 60시간이 넘는 김길수의 탈주극은 마무리됐지만 병원에서 어떻게 감시를 피해 도망쳤는지 아직 의혹이 남습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 결과 수용자가 입원하면 이른바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김길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밝혀져야 할 부분 가운데 하나인데 법무부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길수는 구치소에서 숟가락을 삼켜 경기 안양에 있는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은 김길수처럼 외부 의료시설에 입원한 수용자는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할 수 있게 하고 있고 교정본부도 도주 전력이 있거나 엄중한 관리가 필요한 수용자가 외부 병원에 있을 때는 위치 추적 장치 착용을 자체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경우 혹시 모를 도주를 막기 위해 전자발찌 등을 채우는 경우가 많다고 교정당국 관계자들은 말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김길수에게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기관장 판단에 따라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하고 있다면서도 김길수에게 왜 장비를 채우지 않았는지는 교정당국을 둘러싼 다른 의혹들과 함께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엉뚱한 곳을 수색하라고 지시하는 등 교정당국의 초동조치 부실 논란이 제기된 상황. 법무부 교정본부는 대처가 적절했는지 자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적발되면 처벌까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길수는 경찰 조사에서 교도소 갈 바엔 죽는 게 낫다며 부러진 숟가락을 삼켰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도주를 사전에 계획하진 않았다면서도 추적을 피하려고 옷을 자주 갈아입고 대중교통을 이용했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서울의 다세대 주택 한 채를 가진 김길수가 전세 계약을 맺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받으려고 도주를 계획한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보증금 1억 5천만 원을 챙겨 변호사 비용을 대려고 했는지 김 씨를 상대로 추궁하고 있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번 사태에 대한 교정당국의 대응과 과오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민께 걱정을 드려서 주무장관으로서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명백한 개오의 실패 아니냐. 법무부가 좀 더 각성하고 제도적 보완책들을 잘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국민적 지적들이 있습니다. 장관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100% 공감하고요. 네. 지금 도주 경위하고 그 이후 조치의 적정성까지 좀 엄중하게 조사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것 재발 방지 조치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 내부의 직원들의 과오 여부에 대해서는 서울청과 교정본부에서 직접 지금 조사 중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뭐 한 말씀 주실 생각은 없으세요? 국민들께서 걱정 많이 하셨을 것 같고요. 이 법무행정을 책임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내 의학, 환경, 보건학회가 가습기 살균제와 폐질환 사이의 인과관계를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근거가 명확하다며 이걸 토대로 기업에 대한 판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대한예방의학회와 대한직업환경의학회를 비롯한 7개 학회는 오늘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하거나 유통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그리고 이마트에 대한 2심 판결이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내려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학회는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간질성 폐렴과 천식이 발생하는 신체 부위에 도달한다는 사실과 짧은 노출에도 건강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가습기 살균제 성분에 노출된 이들을 대상으로 사용 전후 5년을 비교한 결과 천식 발생이 5배, 천식으로 인한 입원 발생이 10배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가 SK케미칼과 애경, 이마트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전국에서 빈대가 출몰하자 정부도 빈대 잡기에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중교통을 타고 집에 왔는데 옷에 빈대와 비슷하게 생긴 벌레가 붙어 있었다는 온라인 커뮤니티 글이 올라와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게 진짜 빈대가 맞는지 또 대중교통으로 더 퍼지진 않을지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저거 빈대 맞습니다. 예, 빈대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혈흔을 보니까 예. 빈대 밑에 이렇게 혈흔이 좀 까맣죠. 예, 붉은색보다는 좀 까만색으로 보니까 이 흡혈한 지 한 이틀 정도 되지 않았나 싶어요. 조금 시간이 된 겁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해 가지고 빈대가 전파되고 확산된다 이런 경우는 굉장히 낮습니다. 확률상 그렇게 높지 않은데 하여튼 그런 것들이 좀 의심이 되거나 그랬을 때는 외투를 좀 벗어서 집에 들어가기 전에 현관에서 좀 털어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털어내면 진동이 있기 때문에 애들이 기어서 나오거든요. 나와서 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주머니나 이런 쪽에 좀 안쪽에 이렇게 주머니를 뒤집어서 좀 더 확인하는 뭐 그런 것들을 해서 이렇게 털어내면은 충분히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일회용품 규제 강화 정책이 발표된 이후 우리 정부에서도 1년간의 계도 기간을 가졌지만 아쉽게도 충분한 준비와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정부가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식당이나 카페에서 앞으로 종이컵과 빨대를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겠다는 취지인데요. 현장 혼선과 환경단체 반발이 나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봅니다. 신지원 기자. 네, 사회정책부입니다. 네, 일회용품에도 종류가 많습니다. 앞으로 정책이 각각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네,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1년간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하는 계도 기간을 진행해 왔습니다. 오는 23일 계도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는데 이를 2주 앞두고 사실상 규제를 철회했습니다. 일회용품 종류별로 규제 완화 방식이 조금씩 다른데요. 비닐봉투의 경우 계도 기간 소비자의 적극적인 참여로 사용이 개선됐다는 게 환경부 입장입니다. 따라서 비닐봉투를 사용하는 편의점이나 마트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대신 장바구니나 종량제 봉투, 생분해성 봉투 등 대체품 사용을 권장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플라스틱 빨대는 계도 기간을 무기한 연장하고 종이컵은 아예 사용 규제 품목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플라스틱 빨대와 관련해 대체품인 종이 빨대 가격이 3배 더 비싸다면서 가격은 높고 소비자 만족도는 낮아 소상공인의 고충이 많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종이컵은 실제 재활용률이 13%에 그친다면서 매장 내 분리배출 방식을 개선해 재활용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 규제 완화를 두고 소상공인 반응 나뉘고 있죠? 네, 우선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친환경 대체품을 마련하기 위한 비용이나 소비자 만족도, 인력 등 여러 측면에서 불편한 점이 많았다는 겁니다. 친환경 대체품을 착실히 준비해온 매장에서도 일단은 숨통이 트인다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종이컵을 사용하면 설거지를 안 해도 된다는 또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1인 매장인 경우에 설거지 할 수 있는 인력이 투입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지금 분위기입니다. 네, 소상공인연합회와 한국프랜차이즈 산업협회도 정부의 규제 완화 발표에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비용 증가와 인력난, 소비자와의 갈등에 직면하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줄 바람직한 결정이라는 겁니다. 다만 일부 매장에서는 개도기간 만료를 앞두고 친환경 대체품을 추가 주문한 등 준비를 마친 상태에서 혼란스럽다. 언제 또 정책이 뒤바뀔지 몰라서 불안하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플라스틱 대체품인 종이 빨대를 생산하는 업체들은 하루아침에 날벼락이라는 입장입니다. 환경단체 반발이 적지 않을 거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네, 환경단체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은 무엇보다 일관성과 신뢰성이 중요한데 1년 넘게 준비해온 환경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이 바꿔버렸다는 겁니다. 또 친환경 정책이 세계적인 흐름인 만큼 그 실효성을 높이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지 아예 백지화한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입니다.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풀어나가는 방법을 채택해야지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이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그 자율 규제로 가는 것으로 전환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갑작스러운 정책의 결정 배경에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고려가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환경 문제가 걱정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까? 환경부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사실상 철회하면서도 일회용품을 줄이려는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일회용품을 줄이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와 방향성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그 이행 방식을 전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규제를 통해서 조급히 그 목적을 달성하려 하기보다는 지금의 어려움을 힘을 모아 극복하고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회용품을 줄여나가고 어떻게 친환경 정책을 펼칠 것인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 말 UN 국제 플라스틱 협약 체결을 앞두고 있는데요. 환경부는 일회용품을 포함한 플라스틱 전반에 종합적인 감축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면서도 세부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공개된 국제 플라스틱 협약 초안에는 플라스틱 재활용을 확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산, 유통, 수출입까지 줄이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세계적인 친환경 흐름 속에 우리 정부만 거꾸로 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정책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이 가자지구 지상전에 나선 이스라엘군이 최대 도시 가자시티의 심장부에 있다면서 시가전이 본격화했음을 시사했습니다. 갈란트 장관은 현지 시각 7일 저녁 TV를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가자시티는 역대 최대 규모의 테러 기지라고 말했습니다. 갈란트 장관은 이스라엘 지상군이 공군, 해군과 완벽한 협력하에 모든 방면에서 가자에 있는 테러 조직의 요새로 진군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가자지구 북부 지역 건물 중 약 3분의 1이 손상 또는 파괴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는 가자지구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지난주에만 가자지구 북부 수천 개의 건물이 피해를 봤다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오리건 주립대학의 제이먼 밴덴훅 부교수와 뉴욕 시립대 대학원 센터 박사과정생 코리 셰어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달 7일부터 29일까지 가자지구 남부를 포함해 가자지구 전체 건물 중 13에서 18%, 3만 8천에서 4만 4천 개의 건물이 손상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번 전쟁 이후 가자지구 처리 문제를 놓고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견을 드러낼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재점령에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하마스와의 전쟁이 끝난 뒤 가자 지구를 무기한 점령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I think Israel will, for an indefinite period, will have the overall security responsibility because we've seen what happens when we don't have it. 다음 날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조정관은 CNN 인터뷰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가자 지구 점령이 이스라엘을 위해 좋지 않다고 여전히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이스라엘과 그 문제에 대해 계속 대화할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이어 브리핑에서도 같은 입장을 전했습니다. We're having active discussions with our Israeli counterparts about what post-conflict Gaza ought to look like. The president maintains his position that a reoccupation by Israeli forces is not the right thing to do. 앞서 지난달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재점령은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양측이 공존하는 두 국가 해법을 지지하면서 하마스 축출이라는 목표가 달성되면 하마스가 아닌 다른 팔레스타인 세력의 가자지구 통치를 맡기라는 뜻으로 해석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런 인식이 그대로임을 거듭 확인한 셈입니다. 가자지구의 안보를 무기한 책임진다는 네타냐후의 발언은 하마스를 대체할 통치 체제가 갖춰지기 전까지 과도기적으로 가자지구를 통치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그 기간이 길어지면 사실상 미국이 경계하는 가자지구 재점령이 된다는 점에서 양국의 갈등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1967년 제3차 중동전을 계기로 가자지구를 점령했다가 2005년 완전히 철수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중동 정세가 급변하고 각국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아랍 국가들이 연일 미국 정부에 휴전을 압박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밀간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요르단, 이집트는 최근 중동을 방문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을 포함해 미 당국자들에게 이스라엘이 군사 행동을 중단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섬멸하겠다며 가자지구에서 지상전을 강행해 민간인 피해가 속출하는 와중에 아랍 거리에서도 연일 반이스라엘 시위대가 쏟아져 나와 혼란이 이어지는 데 따른 걸로 풀이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시위대와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시위대가 대치하던 중 60대 유대인 남성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벤투라 카운티 보안관실은 지난 5일 오후 카운티 내 사우전드 오크스에서 열린 시위 현장에서 69세 남성 폴 캐슬러가 머리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다음 날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카운티 검시관실은 부검을 끝낸 뒤 사인을 둔기에 의한 머리 부상, 즉 타살로 결론지었습니다. 보안관실은 사건 당일 오후 3시 20분쯤 대로변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다며 현장의 교차로에서는 이스라엘 지지 시위와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가 인근에서 동시에 열리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환율 관찰 대상국에서 7년여 만에 처음으로 우리나라를 제외했습니다. 수출 불황이 계속되면서 경상수지 흑자가 감소됐기 때문인데 외환 정책의 투명성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수출이 회복되면 또다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최영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의 환율 조작 여부의 관찰 대상국에서 빠졌습니다. 지난 2016년 4월 이후 7년여 만입니다. 미국 재무부는 올해 하반기 환율 보고서에서 한국과 스위스를 관찰 대상국에서 제외하고 베트남과 중국 등 6개 국가를 지정했습니다. 환율 관찰 대상국이란 미국에 대한 자국의 교역 조건을 유리하게 하려고 해당 국가가 환율 시장에 개입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지켜보는 국가를 뜻합니다. 실제 제재가 가해지는 환율 조작국의 전 단계로 지정 기준은 3가지입니다. 미국에 대한 무역 흑자 규모가 큰지, 경상수지 흑자가 국내 총 생산의 3% 이상인지, 달러 순 매수가 1년 중 8개월간 국내 총 생산의 2%를 넘는지를 놓고 판단합니다. 이 가운데 2가지 기준을 충족하면 관찰 대상국이 됩니다. 올해 우리나라는 수출 불황으로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줄면서 관찰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베트남은 반대로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늘어
새로 포함됐습니다. 미 재무부는 중국에 대해서는 외환 개입을 공개하지 않고 환율 메커니즘이 불투명하다며 투명성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외환 정책 투명성을 확보한 우리나라는 미국의 환율 관찰 대상국에서 제외되면서 외환 정책 운용에 부담을 덜게 됐지만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회복세가 계속되면 다시 관찰 대상국에 지정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YTN 최영주입니다. 지난달 감소세로 돌아섰던 은행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한 달 만에 다시 커졌습니다. 한국은행이 집계한 지난달 은행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9월보다 6조 8천억 원가량 늘어난 1,086조 6천억 원입니다. 가계대출 증가 규모는 지난 4월 오름세를 이어가다가 9월에 전달 대비 4조 8천억 원 증가에 그치며 6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는데 한 달 만에 다시 그 폭을 키운 겁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주택구입 자금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증가 규모는 9월 6조 1천억 원에서 지난달 5조 8천억 원으로 소폭 축소됐습니다. 글로벌 긴축 기조 장기화와 수급 우려 등의 영향으로 최근 한 달여간 국고채 금리가 또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2일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동결 결정하면서 시장의 금리 인상 종료 기대감으로 이번 달 들어 국고채 금리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 자료를 보면 어제 기준 국고채 3년물의 금리는 3.89%로 지난 9월 말보다 0.01%포인트, 10년물의 금리는 4.06%로 같은 기간 0.03%포인트 올랐습니다. 한국은행은 미국 연준의 긴축 기조가 끝날 거라는 시장의 기대감이 커지면서 이번 달 들어 금리가 지난달 말보다 내려가기 시작한 걸로 분석했습니다. 수출은 회복되고 있지만 내수가 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유통과 제조업계가 대규모로 참여하는 올해 연말 세일 기간을 20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3만 원대로 저렴한 휴대전화 요금제도 곧 출시됩니다. 정부 회의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최대 쇼핑 축제인 코리아 세일 페스타는 오는 11월 11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식료품, 패션 등 생활용품부터 가전, 자동차 등 내구재까지 다양한 대규모 할인 행사를 실시하고 정부와 지자체도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 지원, 온누리 상품권 구매 한도 30만 원 확대 등을 통해 행사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번 달부터 단말 종류에 상관없이 요금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5G 단말기로 LTE 요금제에, LTE 단말기로 5G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며 3만 원대 5G 요금제, 30에서 80만 원대의 다양한 중저가 단말이 추가로 출시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이 자신의 소비 패턴에 적합한 단말기와 요금제를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한국을 방문해 한미 공조 방안을 모색합니다. 블링컨 장관의 방한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인데요. 북러 군사협력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걸로 보입니다. 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오늘 저녁 늦게 한국에 도착합니다.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한 뒤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겁니다. 블링컨 장관의 방한은 지난 2021년 3월 한미 외교 국방장관 회의 이후 2년 반 만이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론 이번이 처음입니다. 블링컨 장관은 내일 박진 외교부 장관과 회담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예방할 예정입니다. 한미 외교장관 회의에서는 높아지는 북러 군사협력 위협에 대비한 대응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을 어떻게 억제할지가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여기에 북한과 하마스의 연관성까지 제기되고 있어 관련 논의가 테이블에 오를지도 주목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러시아와 북한 무기 거래 변수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그것과 관련해서 한국의 또 역할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올해 70주년을 맞는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발전 방안과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발전 방안도 구체적으로 협의할 계획입니다. 양 장관은 한미동맹, 북한 문제, 경제안보와 첨단 기술, 지역 및 국제정세 등 주요 현안에 관해 폭넓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미 외교장관은 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논의한 내용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SPC그룹 자회사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SPC그룹 임원을 처음으로 소환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 오전 SPC그룹 임원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자회사 부당 노동행위에 SPC 본사가 관여했는지 캐묻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차례에 걸쳐 서울 양재동에 있는 SPC그룹 본사와 허영인 회장을 포함한 임원 3명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SPC그룹 자회사인 PB파트너스가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 지회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거나 인사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 노동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낚시꾼이 건져 올린 마약 투약 주사기를 수사한 해경이 2년 동안 추적 끝에 마약 사범 21명을 붙잡았습니다. 남해해양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21명을 붙잡아 16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1년 11월 부산 중구 부둣가에서 주사기를 발견했다는 낚시꾼 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주사기의 남은 DNA를 분석하고 유통 경로를 추적해 폭력 조직원과 여대생, 회사원 등 21명을 마약 투약과 유통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북한이 훔친 암호화폐 수백만 달러어치를 중국에서 세탁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중국 정부는 부인했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가 유엔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유엔 전문가 패널은 최근 보고서에서 북한 조선광선은행의 중국 주재 대표 심연섭이 2,400만 달러어치가 넘은 북한의 암호화폐 조달과 세탁에 일조한 거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낮이 되니 입동 추위가 조금씩 누그러지고 있습니다. 구름 사이로 볕이 내리쬐며 현재 서울 기온 12.7도까지 올랐고요. 앞으로 15도까지 올라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다만 오늘 아침 올가을 최저 기온을 기록한 곳이 많아 평소보다 일교차가 더 극심하게 벌어지겠습니다. 체온 조절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 하늘에 구름만 간간히 지나고 있습니다.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공기도 깨끗한데요. 낮 동안 이맘때 가을 날씨를 회복하며 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서울 15도, 대전 17도, 광주와 대구 18도로 어제보다 2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다시 전국 곳곳에 추위를 부르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후에 중부지방에서 비가 시작돼 남부지방은 모레 낮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주말부터는 영하권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오늘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파도가 방파제나 해안도로를 넘을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이상으로 뉴스 앤 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